이번 주에는 교재 강의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제 강의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코비드19와 관련해서 우리 시대의 글쓰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패스트라는 알베르 까뮈의 소설과요. 그 다음에 그 제러드 다이몬드의 그 총균세라는 그 두 가지 책을, 하나는 소설책이었고 하나는 사회 비평서였습니다. 알베르 까뮈는 이 페스트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 수상에 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이 제레드 다이몬드는 총균세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상을 받았다는 것이 뭐 그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객관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공인된 어떤 베스트셀러다. 뭐 이런 정도의 참고적인 어떤 그 지식들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소설과 사회평서를 참고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시대의 글쓰기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영감을 얻고요, 또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지식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정보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런 텍스트를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여러분의 글쓰기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주목하면서 이어지는 주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이 주제 강의가 대단히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글쓰기와 관련이 없는 추상적인 어떤 그 지적, 현학적 노름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러한 텍스트들을 보면서 그것을 글쓰기로 구체화하고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차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료를 공유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17일, 다가오는 17일까지 코비드19와 땡땡, 이 땡땡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라는 의미였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개요를 짜시고 참고 자료를 덧붙여서 숙제를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요구사항에 맞게 잘 지금 보내오고 계신데요. 일부는, 더러는 이 참고 자료 없이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주제가 좀 포괄적이어서 과연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그 주제 강의를 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글쓰기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 빌 브라이슨의 바디 우리 몸 안내서라는 책과요, 지오 출판사에서 나온, 저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레리 주커먼의 감자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날 코비드19와 우리의 글쓰기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또 색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 브라이슨, 지난번에 설명드리면서 이 빌 브라이슨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입가에 미수가 지어질 만한 그러한 저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과연 이 저널리스트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저자로서의 입지가 훨씬 더 강하죠. 저널리스트보다는. 과연 그 전공, 집중하는 어떤 주 분야가 어디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많은 분야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언어에 대한 책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행에 관한 책을 쓰고 있어요. 여행책도 그냥 단순히 여행책이 아니라 기행문이기도 하면서 그 나라의 어떤 역사나 지리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문 여행학을 다루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정도로 폰을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모든 것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이 과학사를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바디 우리 몸 안내서라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대한 접근입니다. 빌 브라이슨만의 독특한 접근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아이오와주의 디모인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여러 분야의 책들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서 빌 브라이슨을, 아니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빌 브라이슨을 검색하면 그 방대한 그 저서의 목록에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꽤 거의 한 600페이지에 조금 못 미치는 방대한 그 분량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3장 부분입니다. 3장 부분. 우리 몸의 미생물이라고 하는 이 3장 부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미 읽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3장 우리 몸의 미생물에서 이 빌 브라이슨이 설명하는 미생물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라고 그래요. 미생물은 대부분의 미생물은 우리 몸은 미생물 덩어리인데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은 즉 80%에 해당하는 80%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유익한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유익한 미생물 80%보다 훨씬 넘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중에 산소 중에 공기 중에는 질소가 80%랍니다. 들이마실 때 저는 이 들이마신 공기 중에 80%는 질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소는 질소인 채로 그냥 몸속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기능을 못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유용한 암모니아 형태로 전환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미생물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소를 추출하는 일도 바로 미생물이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세균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덜 풍요로웠을 것이다. 그렇죠. 세균은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을 잘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미생물, 분자생물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현대사회에서 과학자들이 또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고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 아마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고 계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정보를 더 풍부하게 글을 통해서 전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또는 그 아이패드나 이런 어떤 기기를 통해서 듣고 계실 텐데 어떤 학생이 그 휴대폰을 통해서 특히 이제 아이폰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 부분은 제가 강의와 더불어서 자료실에 어떻게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서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서로 소통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생물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그 중에 유해한 미생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 미생물은 좀 포괄적인 범주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등등을 포함하는 범주인데 그냥 함께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종 중에 인간과 관계되는 미생물이 약 100만 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415종만이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라고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새로운 변이들이 자꾸 생겨나고 새로운 병형군들이 우리 인간과 관련돼서 자꾸 나오겠죠. 그것은 뭐냐면 또 여기 변이 가능성 제가 여기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대략 1415종 플러스 알파, 그보다 더 많겠죠. 이 정도의 미생물 종들이 인간에게 아주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미생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류의 사망 원인의 3분의 1, 전쟁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사고를 통해서 죽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사망 원인이 있겠지만요. 그 사망 원인의 3분의 1이 바로 유해한 미생물과 관련해서 사망한다는 통계를 이 빌 브라이슨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빌 브라이슨의 책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이 빌 브라이슨은 숫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숫자를 아주 좋아해요. 지금 여기도 벌써 80%, 100만 종, 1415, 3분의 1, 뒤에 가면 계속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의 출처가 불분명한 게 이 바디 우리 몸 안에서의 약간의 아쉬움이라고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전공자들이 들으면 맨 뒤에 커다란 어떤 각주들이 미주가 들어있지만
전공자들이 볼 때 조금 사실과 어긋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비판적인 척도에서 봐주시고 교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세균과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불균등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저도 어제 가까운 집 근처의 병원에 가서 2차 접종을 마쳤는데 별다른 증상은 없는데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 세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세균은 1일 72회를 증식한답니다. 사흘이면 인류 역사 전체에 걸친 세대치보다 더 길게 세대가 이어질 것이다. 지구 미생물의 무게는 다른 모든 동물들의 무게의 25배랍니다. 저는 저는 원래 이제 문학 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보면 과연 이걸 무게를 어떻게 달았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걱정이 된다기보다는 좀 생각이 돼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만큼 지구에서 차지하는 미생물의 어떤 양적인 그리고 정식적인 측면에서의 지위나 범위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균의 전염성 실험하면 전파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감기균이 전파되는 실험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감기 기운을 이렇게 묻혀놓고 또 그 감기 기운과 같은 어떤 약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인간의 코나 어디에 묻혀놓고 그것이 파티를 열어서 전파되는 속도를 보면 불과 몇 시간 만에 넓은 댄스홀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전염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특히할 만한 거 하나는 이상하게도 감기도 세균 중에 하나니까요. 감기균도 키스나 이런 걸 통해서는 입맞춤을 통해서는 또 그렇게 많이 전파가 안 된다는 얘기를 빌 브라이슨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인지 그 원인과 인과관계는 밝혀놓고 있지 않아요. 아무튼 신비로워요.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들. 그것이 잠정적인 이 세균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결론이다. 소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빌 브라이슨의 글쓰기의 교훈은 인간과 세균은 공존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영원히 세균을 이길 수 없다. 그럽니다. 공존만이 유일한 선택지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리 주커먼의 감자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지오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누가 번역했냐면 이거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레리 주커먼 쓰고 영준 감자 이야기 지오 쓰고 뒤에다가는 몇 년에 나온 책인지 이게 1995년에 나온 책인지 이거 불명명하기 때문에 쓰진 않겠습니다. 연도 쓰고 만약에 그 뒤에 페이지를 인용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써서 끝까지 점까지 찍어주는 게 바로 이거고요. 이 감자 이야기는 원래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만 책을 쓸 때는 책을 인용할 때는 여러분 뒤에 또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료 인용을 이후에 벌어질 기초글쓰기 우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영화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실은 야곱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또는 거짓말장이 야곱이라고 하는 소설이 원작인데요. 여기 나오면 지금 감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요. 유대인들이 독일 치아에서 유대인 게토 지역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재밌어요. 재밌고 의미심장하죠.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전쟁이라는 것이 없는 듯하지만 인류가 늘 상준하고 있어요. 인간 세계 속에서. 근데 이 제이콥의 거짓말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비밀리에 어떤 무언가 탈출이나 이런 걸 도모하는데 그중에 배신자가 나와서 그 전모가 발각되는데 왜 발각되냐면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첩자로 삼아서 감자 몇 알씩 주면서 배고프니까 너 이거 갖다 먹으라 하면서 정보를 캐내오도록 만듭니다. 마침내 정보가 다 발각이 된 다음에는 이 첩자에게 동료 유대인이 고작 감자 몇 알 때문에 우리를 배신하냐고 막 힐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자 얘기할 때마다 막 생각이 나는데요.
이 감자는 대단히 그 인류에게 중요한 작물입니다. 지금은 아마 인류의 3대 작물 중에 하나가 아마 감자일 겁니다. 쌀, 밀, 옥수수 다음에 4대 작물이라고 해야 되겠네. 중요한 작물이죠. 인류에게 주요 작물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안데스 산맥 근처에서 남미의 안데스 산맥 근처에서 원래 주산지였다가 이게 이제 유럽으로 건너오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근데 처음에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다가온 이 감자를 경원시했어요. 경원시했다는 것은 뭐냐면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감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악마의 작물이라고 했던 거예요. 악마의 작물. 감자는 악마의 작물이다. 왜 악마의 작물이냐? 땅 속에서 컴컴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캄캄해요. 땅 속에서 자요. 이것이 뭐냐면 어디에 어떤 가치관과 이렇게 부딪혔겠어요?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는 하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감자가 처음에 유럽에서 정착하기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감자 요리가 제일 많이 발달했죠. 프렌치 프라이도 그렇고요, 포테이토 칩도 그렇고요. 감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해 먹죠. 근데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 이 감자 기근이라고 하는 거대한 참상이 있었어요. 거대한 참상이. 이 레리지 코만의 감자 이야기는 아일랜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자가 안데스 산맥에 있을 때, 또 유럽에 처음에 갔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한국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고구마와 더불어서 경쟁을 하면서 이 재배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감자 이야기를 쓰는 이런 감자 이야기 같은 책을 미시사회적 접근이라고 해요. 역사적인 큰 사건 중심으로 하는 것을 거시사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거시사적 접근에 대비되는 측면에서 미시사적 접근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아일랜드 감자 기근에 있는데 이게 세균이 일으키는 또 다른 참상입니다. 아일랜드에 감자 기근이 일어나서 1845년에서 1945만 명 사이에 아일랜드인들이 100만 명 이상 사망합니다. 100만 명 이상. 그 중에 수십만 명은 기아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느냐면 아메리카,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주를 가요. 이주를 해요. 그래서 불과 몇십 년 후에 아일랜드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도 그러한 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심한 전쟁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절반 이상의 국민들을 줄여버리진 않아요. 세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우리 알고 있는 요즘에 가끔 클린턴 있죠? 빌 클린턴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가 이 당시 선조가 당시 이주해온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일랜드 사람들을 아일리시라고 하잖아요. 아일리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아메리카에 뿌리박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자 참상입니다. 근데 감자 참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이제 감자 마름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생깁니다. 근데 이 감자 마름병은 뭐냐면 세균이 침투해서 감자가 그냥 말라가는 거예요. 그냥 말라버려. 푸석푸석 말라버려가지고 먼지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감자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자 마름병이라는 게 지금 세균의 가장 큰 기능 중에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균의 가장 큰 속성 중에. 그게 아니면 사실 세균은 크게 걱정할 게 없죠. 전염이라는 거예요. 전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공항이 폐쇄되고 사람들이 이동이 제한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을 맞은 것도 바로 한 나라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 이동성 강도로 확산되기 때문이죠. 이 감자 마름병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선은 이 감자 마름병은 밭에 있는, 즉 경작지에 있는 감자들에 침투해서 막 자라고 있는 감자들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감자들이 없습니다. 경작지에 더 이상.
그러니까 이 감자들이 작년에 재배한 감자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이 굴량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저장해 놓잖아요. 몇 년 후를 대비해서. 그런 감자들이 창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창고에 있는 감자까지도 이 세균이 쳐들어갑니다. 그 창고에 있는 감자마저도 초토화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그때에 출발했 이 아일랜드 경작지나 창고를 초토화시켰던 이 세균의 저항성이 있던 감자 종자들이 있었고, 아일랜드 농민들은 그것을 재배할 줄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냐? 아일랜드 농민들이 한 종자에만 집착했던 거예요. 한 종자에만. 이건 이유가 있어요. 한 종자에만 집착한 이유는. 첫째는 경작량이 많으니까, 경작량이 많은 걸 추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아일랜드의 토지 임대법이에요. 요즘도 우리 부동산을 두고 임대차법 얘기하잖아요. 그 임대차법 때문에 자꾸 전세금이 올라가고 또 전세 자체가 희귀해지고 이래서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일랜드의 토지 임대법은 뭐냐면 경작을 전해 경작량에 따라서 임대가 결정돼요. 즉 많이 경작해야 그 다음에도 토지 임대를 해서 계속 경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 틀들이 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어떤 감자 마른병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감자 재배를 포기하게 만든, 저지하게 만든 요인이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다양성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양성 두 가지입니다. 이 생물학적 다양성, 이걸 종다양성이라고 하죠. 종다양성. 그리고 뭐냐면 문화적 다양성. 이런 두 가지 측면의 다양성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화적 다양성이 깨지고 획일적인 어떤 문화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슈퍼밴드라는 드라마 봤지만 북한 같은 데는 그런 거 보기만 해도 처형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문화적 다양성이 제한되면 될수록 사회는 획일적이고, 사회가 획일적이 되면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 위기가 찾아와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가 없고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생물학적 다양성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종다양성,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왜? 바구니가 깨지면 모든 계란이 다 깨지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이 종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멸종을 두려워하는 이유, 점점점 많은 개체들이 사라져 가고요. 지구에 살 수가 없으면 그들과 함께 생태계를 이루어 살고 있는 여타의 다른 종의 생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도하게 환경에 대해서 부풀려서 문제의식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부풀리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축소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지, 그것은 우리의 기초글쓰기에서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다른 종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어떤 종다양성에 속해 있는 그중에 한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아까 우리가 이 공존만이 살 길이다, 빌 브라이슨의 세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강조했던 공존의 상상력, 공존의 가치관.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공존의 가치 또는 공존하려는 상상력, 이런 것들을
이 글쓰기에 적극적으로 좀 만약에 이런 것과 관련된 글쓰기를 하신다면 반영을 해주시면 참 좋죠. 반영을 해주시면 좋죠. 왜 공존의 상상력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공존해야 될 대상들을 단순히 세균과 우리 그리고 뭐 다양한 그 감자 종들 또 문화적 다양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파트에서 삶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주민들도 있지만요.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 또 그 밖에 경비를 해주시는 분들, 많은 어떤 그 설비들을 수리해주고 이러는 분들, 관리를 또 담당하는 전문 관리 집단들, 또 이런 분들과 굉장히 우리가 공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또 다른 전체 자체를 금방 뭐 우리가 완결되게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은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 공존의 상상력들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글들이 풍성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당시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이 왔을 때 공존의 사례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감자 전염병 당시에 아일랜드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은 바로 옆에 영국이 있었잖아요. 지금 아일랜드하고 영국 사이 별로 좀 안 좋죠. 한일 관계처럼. 아일랜드하고 영국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또 영국과 사이 안 좋은 나라가 있죠. 뭐 이걸 뭐 일반화시켜 말할 수 없지만 좀 해묵은 감정들이 있는 나라가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독일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죠. 영국이. 그래서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해서 독일과 아일랜드는 또 사이가 좋아요. 저희 선배님도 독일에서 활동하다가 아일랜드로 건너가서 지금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아무튼 그건 뭐 여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국은 냉담하고 대단히 인색했어요. 대단히 인색했어요. 그래서 물론 영국은 돕고자 했지만 이 아일랜드의 이런 예를 들어서 재난을 외교적 관계 속에서 자기들이 좀 유리한 것들을 체결하려고 하는 이런데 좀 기회로 삼고자 했던 일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아일랜드인들을 더욱더 분노케 한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 가정적 상황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 아니야.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우리가 백신이 풍부하니 주는 대신에 그동안 지금 이 갈등을 이루고 있는 모든 조약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 역도 마찬가지겠죠.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을 다른 가치로 접근하는 부분들을 패스트라는 소설에서도 봤어요. 패스트라는 소설에서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 감자 마루병이 세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뭘 비판하냐면 감자가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못 먹게 된 것은 아일랜드 사람들은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어요. 조혼. 10대 중후반만 되면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오늘날의 세계적인 추세에 살펴보면 특히 대한민국 20대, 30대 초반에도 아주 결혼 비율이 아주 적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다른 경우죠. 아일랜드의 좋은 풍습도 있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해서 손주, 이 여러 세대의 가족들이 대가족을 이루어 살았던 풍습이 있어요. 그러한 조혼과 대가족 풍습이 대기근을 자초했다는 그런 비난도 있었어요. 야, 이건 정말 참 우리가 이거는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 아닙니까? 가족제도의 얘기는 문화적 정체성. 이 문화적 정체성과 세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일찍 결혼한다고 해서 감자에 세균이 침투할 리도 없고 대가족 풍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감자에 세균이 침투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오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몰상식한 이야기들이 통한다 이거예요. 통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도에만 혈안이 되어서 스프를 미끼로 개종을 강요했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고작 감자 몇 알 때문에
야곱, 거짓말자리 야곱 영화를 소개해 주면서 그 말씀 드렸죠? 이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도 여러 분파가 있잖아요. 정교회도 있고, 또 성공회도 있고, 전통 기독교도 있고, 신교도 있고, 구교도 있고, 이렇게 분화되어 나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종교를 믿어라. 우리 종교의 시설로 와서 등록을 하면 스프를 주겠다. 스프를 주겠다. 이렇게 개종을 강요했던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공존의 사례들과 지금까지 본 것은 공존의 사례들과 배치되는 사례들이겠죠. 그런데 진짜 공존의 사례들은 여기 있겠네요. 이거를 따와야겠습니다. 공존의 사례들은 이런 사례들이에요. 북미로 이주한 아일랜드 원주민들의 지원이 있었어요. 물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아예 지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었고, 가장 많은 원조는 동족들한테 온 거예요. 동족들한테. 북미로 이미 이주했던 아일랜드 원주민들이 그 당시 돈으로 300억 원이니까 19세기 초반이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200년 가까운, 200년이 다 지나진 않았지만 한 20년만 더 있으면 200년이 지나는 그 먼 과거에 300억 원이니까 이 돈의 가치는 지금의 300억 원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더 클 수 있겠죠. 아무튼 가장 많은 지원금은 원주민들, 아일랜드 원주민들의 지원이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뜻밖의 구호기금이 있어요. 뜻밖의 구호기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서로 국제적으로 서로 지원도 하고 지원도 받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걸 해결해 주느냐,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자체에 대해서도 가치 판단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상호 지원과 구조라는 것이 훨씬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뜻밖의 국제적인 구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 촉토족이라는 원주민이 있었어요. 이 촉토족은 어떤 그 원주민이었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총균세를 소개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면서,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로 건너가면서 가지고 간 세균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는 얘기를 했죠. 세균에 의해서 많이 죽었어. 뿐만 아니라 총칼을 앞세워서 그들을 몰아냈잖아요. 이 촉토족도 마찬가지예요. 구호기금을 내기 이전에 유럽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의 고향은 원래 미시시피 강이었는데, 강 근처였는데, 거기서 유럽인들에게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미시시피 강에서 오클라호마에 이르는 그 길이가 약 1000km 정도랍니다. 1000km면 우리가 알기 설명하면 부산에서 대략 신의주나 그 넘어서까지예요. 한반도를 그냥 종으로 올라가야만 되는 어떤 그런 거리죠. 1000km를 이동하는 동안에 주민 절반이 사망합니다. 주민 절반이 사망하는데, 이 촉토족이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자 기근으로 해서 죽어갔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110달러라고 하는 기금을 만들어요. 지금 돈으로는 약 35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110달러 정도면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환율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한 30 몇 배에 해당되네요. 그러면 여기 300억 원에 해당하는 30 몇 배는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랬는데 이 110달러를 해서 아일랜드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몰아낸 유럽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난한 살림을 털어내서 그들을 도왔다는 사실도 이 아일랜드 세균이 감자밭과 경작지, 또 이 저장고에 침투해서 아일랜드인들을 거의 몰살시킨 이 죽음의 땅에 보냈다 이겁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재난은 인간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면서 또 얼마나 위대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도 본단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중국 우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봉쇄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한을 떠나려고 그냥 아우성치는 와중에서 어떤 의료진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다시 우한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치료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페스트의 리우처럼. 그리고 어떤 기자는 본사에서 빨리 나와라 했는데도 난 여기서 내가 기자가 있을 곳은 바로 이곳이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곳이다. 하면서 그들을 취재하는데 열중했다.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진들, 의사와 간호사와 지금 방역하고 검진하고 치료하는데 자기 자신을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사투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2년까지는 못하지만 1년 반이 훨씬 넘는 이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의 봉사와 헌신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세균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고 빨리 이 코로나 팬데믹은 물러나야 되고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밝혀서 배울 점이 있다면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점도 없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1강을 정리하며라고 했는데 2강을 정리하며가 되겠네요. 2강을 정리하며 자, 코비드19 시대 글쓰기에 대한 성찰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또 이야기하지 않은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역병이라고 해가지고 전염병이 오면 그 원인을 못 찾아서 그냥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약도 없었고요. 물론 백신은 더욱더 없었죠. 근데 오늘날의 재난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길지를 압니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원인인지도 알고 있고 변이가 생기면 그 바로 변이가 생겼다는 걸 알고 변이에 대한 명명을 하고 변이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 변이는 오리지널 코로나에 비해서 몇십 배의 전파 속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 걸리고. 근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술력은 태부족이다 이겁니다. 완전히 이것을 제압하기는 태부족이에요. 모더나라는 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모더나사죠. 회사에서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잡는 그러니까 그 한 방에 해결한다고 하죠. 동시에 잡는 그 치료약을 개발하겠다고 지금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기술력을 부족합니다. 또 왜곡된 신념이나 독선이 있어요. 이 문제의 해결은 과학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세균의 성질을 규명해내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대응해 나가야 돼요. 단순히 코로나의 성질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도 과학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위드 코로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역시 과학적인 이 분석과 이해, 그 다음에 결론으로 가는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될 겁니다. 또 불균등한 세계 질서도 있어요. 여전히 백신을 많이 공급받지 못한 나라에서는 더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런 사실. 불균등한 세계 질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비드19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고 있는 바이죠. 자, 암과 기술,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잉여의 세계를 잉여라는 건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잉여의 세계를 도대체 어쩔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이 코비드19와 글쓰기라는 우리 시대의 글쓰기에 대한 첫 번째 또 다른 성찰의 계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자는 어떤 질문의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비드19가 우리에게 던진 한들 도대체 세균의 정체는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것은 미지의 것이야. 미지의 것은 우리가 잘 몰랐어. 기존의 것을 몰랐어. 근데 아직도 우리가 만약에 아는 것도 기존의 것을 알았다면 또 다른 부지의 것이 생겨요. 모르는 변이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도대체 이 세균의 정체는 무엇인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의 선상에 두고 연구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 태도와 상상력의 문제예요. 코비드19는 단순히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것과 연관된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게 해줘요. 아플수록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죠. 전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 소외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채워서 문제를 전체적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은 상상력의 문제가. 공존의 대상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우리는 인간 대 인간, 또 인간과 자연, 여기다 인간과 자연과 우주라고 썼네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죠. 인간과 인간은 물론이거든요. 물론 다 잘 안 됩니다. 이상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미시세계, 세균과의 공존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를 슬기롭게 도모해야 될 때다 이거죠. 무조건 이것은 과학기술력으로만 물리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유해한 미생물들을 어떻게 줄이고 유익한 미생물들은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들 모두는 우리 시대가 던지는 질문들로 상상력과 창조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죠. 이것이 글쓰기에 대한 두 번째 성찰의 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코비드19와 소통의 문제입니다. 온라인 소통이 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도 제가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번 학기 시작돼서 이제 한 주일 지났고 이제 2주일째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하고 제가 활발한 소통은 못하겠지만 아마 10월쯤 되고 그러면 상전벽해처럼 우리가 많이 친해져 있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온라인 소통의 양적 증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은 유목민적 삶입니다. 앉아서도 세계를 가는, 전 세계를 가는. 코비드도 사실은 유목민이죠. 유목민적 성격을 갖고 돌아다니니까. 근데 이 유목민들이 침과하고 있어요. 이 생활 양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생활 양식이 변하고 있어요. 이 배달 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또 비대면 소통의 역설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우리가 코비드19 시대에 누렸던 그 많은 일정 물적 기반들 시스템들이 과연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더 훌륭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비드19 이후에 우리의 삶을 개척하는 어떤 하나의 시금석이 되겠죠. 우리의 비전을 설정할 때 어떤 것들은 과잉되고 어떤 것들은 꼭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건 역시 상상력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통 매체로서의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4차 산업사회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사회라고 하는데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정보를 생산해서 SNS를 통해서 많이 서로 교류하고 그러죠. 또 다른 사람이 생산한 정보를 내가 재가공하거나 이래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보의 재창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19는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뭐냐면 정보와 가치의 생산자나 창조자가 바람직한 현대인과 미래인의 초상이라는 겁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을 써서 계속 이웃과 소통할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글을 써서 여러 카톡 모임이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뿌렸고 그들에게 리액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글쓰기에 대한 성찰의 세 번째 계기는 글 쓰는 사람은 이 코비드 시대에 가장 적임자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글을 써서 소통하면 소통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저의 저와 같이 공부하는 우리 여러 학생들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이번에 제가 과제로 내드린 코비드19와 영영, 코비드19와 무엇이라고 하는 이 자유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주목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에 대한 그 강의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